예, 안녕하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별건 없는데, 괜히 부담스럽네. 예, 세 분이 함께 잘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다른 강의가 되게 재미없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 오늘은 여러분께 사실 이 주제는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굳이 뭐 나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다가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좀 해야겠다 질문을 해오시는 위원님들이 좀 종종 계신데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사업계획 작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죠. 느끼는 게 당연해요.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좀 가락이라도 잡는데 안 해본 기업은 당연히 못 해봤으니까 모르죠. 예. 아주 답답해 죽죠. 우리는 그쵸? 뭐 그렇다고 우리 보고 시키면 잘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는 뭔가 방법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방법을 좀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도 그 좀 방법을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신임위원님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신임위원님들은 사업계획서 지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그 회장님께서 검수도 해주시지만 이제 그 검수한 거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지도하는 것도 참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회장님의 검수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선배 의원님께도 여쭤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온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대단한 자료가 아니고 그 우리 협회에서 하는 교육 자료 있잖아요. 이제 그 R&D 지도사 자격증 과정 공부하다 보면은 책 받아서 이제 교육 자료 보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 나온 내용인데 거기는 이제 그 PPT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요즘 교과서 형태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책자 형태로. 그리고 이제 폰트 좀 조정 좀 하고 좀 모양을 좀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서 대단히 특별한 자료는 아닙니다. 간간히 이제 제 노하우가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한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잡담해야지 참 우리 좀 시작하기 전에. 난 늘 잡담하고 시작하는데 제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좀 낯서시겠지만 전 잡담 안 하면 강의 시작 안 합니다. 뭐 얘기 얼마나 재밌잖아. 대화를 해야지. 저 사람이 대화하면서 하는 건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33도가 넘더라고요. 제가 지금 습하고 맞아요. 습하고 아주 그냥 사람 죽이더라고. 평택에 있다 왔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와봤어요. 거기 진이역에서 1호선을 타면 여기로 옵니다. 바로 앞에 여기 가산대산지. 그 평택 가면은 진이역 주변에는 허벌판 같아요. 건물 몇 개 있고 그늘도 없어. 거기는 동네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좋은 동네인데 예, 햇빛이 얼마 뜨겁든지 이겨버리겠다고 사람이. 이 시골이 확실히 이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바람이 뜨거워 뜨끈뜨끈해. 그래서 이 더운 곳을 헤치고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금요일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날 강의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제 선점을 하셔가지고 이제 밀렸어요. 목요일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주도 아닌 목요일로 밀렸는데 제가 왜 매달 마지막 금요일날 4시에 강의하는지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다 끝내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한 달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얼마 좋아요. 딱 협회 강의 끝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잠수하는 거예요. 잠수. 딱 좋은 날이죠. 그러기에. 오늘 잠수도 못 하겠네. 한 달 마감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진 노하우라기보다는요, 제가 쓰는 방법들을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좀 좋더라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PPT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PDF로 해가지고 고거서 형태로 보내드렸고요. 목차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결국에는 기업을 지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기업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기 세 분 위원님 들어오셨지만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업을 지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과제 선정. 과제 선정? 네. 또, 지금 현재 그 멘티 기업 맡고 계신가요? 세 위원님도 전부 다? 있으세요? 네. 네. 아,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준비 중이신 거죠? 네. 당연히 과제 선정 중요하죠. 근데 이제 기업을 딱 만나거나, 사실 만나기 전에도 사전 조사할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그 요청 들어오면은 가서 저희가 무상 진단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업 명을 알거나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 제가 보통 사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과제 선정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사실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대표이사님을 가장 중요해 봅니다. 왜냐면 회사 안에 어쨌든 수장이 대표이사님이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과제의 성공의 확률은 대표이사의 의지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여실히 느꼈어요. 이게 일반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지도를 할 때하고 대표이사님과 직접 지도를 할 때하고는 나오는 퍼포먼스가 틀려요. 자료의 퀄리티도 다르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가 빨라요. 대표이사를 보통 얘기를 하면은 대표이사님들은 바로바로 응답합니다. 근데 직원들은 보통 일이 많죠. 직원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보통 본인들이 맡고 있는 보통 조그만 회사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여기 들어갈 때는 마케팅 이제 팀원으로 들어갔는데 가게 되면은 총무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왜냐면 회사 안에 또 일을 서로 나눠서 분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담당이 없는 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또 본연의 일이 아닌 걸 맡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직원이죠. 근데 직원도 억울해요. 아니면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갑자기 왜 머리 하얀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받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금 받아 줄 테니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더니 자기 보고 일을 하래. 근데 직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 상관없잖아요. 그쵸? 예. 이 정부의 자금을 받든 융자를 받든 뭐를 받든 간에 대표이사 의지가 있어서 대표이사님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기업 사진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연세가 많고 적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맡았던 구매조건부 국내수요처 과제가 내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받기가. 그거를 할 때 그 대표님은 60이 넘은 분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합니다. 그분이 결국엔 해가지고 받았어요. 물론 제가 지도를 했지만 제가 지도를 잘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FM대로 지도를 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대표이사님이 완전히 무슨 우리가 저거라 그러잖아요. 덕후 수준으로 이 사업계획 작성에 정말 매달리는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작성하다가.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전 주말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항상 일하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전화하십시오.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벽 2시에 전화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알만큼 아시는 분이지. 여의도 바르시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할 때에는 첫 번째는 모르겠으니까요.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하고 싶으니까요. 의지가 있으니까. 아니 그걸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기업의 상황이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대표이사를 저는 계속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님도 뵙고 보통 대표이사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약 한 20인? 15인에서 20인 이상 넘어가면은 보통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표님들이 직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보통. 근데 그 직원하고도 친해질 필요가 있는데 직원하고만 친해지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 대표님하고는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대표님하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네트워크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인데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럼 담당 직원만 만나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담당 직원은 회사 안에 여러 개의 기능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회사 안에서 뭐든지 원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딱딱 꺼내놓지 못하거든요. 재무자료 관련된 거는 경리나 회계팀에서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 담당자나. 그쵸? 그리고 시장조사자를 찾고 싶어. 시장조사, 만약에 회사가 조금 조직이 갖춰져 있다면 보통 마케팅팀 같은 경우에 혹은 영업 마케팅이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죠. 시장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받고 싶어. 그거는 이 분이 이 회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파악해야 돼요. 물어봅니다. 전 대놓고 물어봅니다. 회사 안에 다른 직원분들하고 친하세요? 가까이 지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직원도 있고 안 그런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직원한테 때론 주문도 해요. 일단 처세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재무자료하고 마케팅 자료입니다. 아니면 영업자료도 필요해요. 그 담당자들하고 잘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경우가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모릅니다.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친해지셔야 돼요. 하고 저는 바로 대표자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 여기에 회계 혹은 재무 혹은 경리 담당자 그리고 마케팅 쪽에 있으시면 담당자 그 영업 쪽에 또 있으시면 담당자 팀장님 것도 괜찮고요. 미팅 좀 시켜주세요 요청을 해요. 그분들 다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사업계획 작성할 때 속도가 빨라지고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우리는 저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긴 합니다만 뭐 사실 생기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말고 할 게 또 있겠죠. 머리는 하얗지만 아직까지도 젊은 편이라 근데 저는 일이 재밌어서 해요. 첫 번째 재밌어서 하고 저는 좀 약간 세상에 좌파 성향기가 있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약간 좌파라서 저는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편입니다. 왜냐면 사실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건 맞잖아요. 불공평한 것도 맞고. 근데 때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나 돈 벌 거면 좀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조금 잘 되는 쪽으로 가게끔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왜 이 얘기 갑자기 나왔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빨리 성공시켜서 장을 빨리빨리 회전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급해지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그 모습이 보여요. 사람은 초능력,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와, 물론 돈을 번다는 건 뒤에 배경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나 조언이 있으면요.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번 달에 돈 회전시켜가지고 하는데 특허 5개 하려니까 2개밖에 안 한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보입니다. 상대방한테. 못 보시나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못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구나 하고 짐작이 돼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저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천운여인가 막. 이건가? 관심법. 나는 다 볼 수 있다. 나는 보살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대표님이나 직원들한테 절대로 내가 좀 가르칠게라는 자세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네가 잘해야 내가 돈을 벌어라는 마인드도 안 되고요. 그냥 오로지 그만 생각하세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만 생각하세요. 돈은 만약 성공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서두른다고 과제가 4개월 정도 걸리는데 협약까지 그게 2개월로 단축되고 1개월로 단축되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특허 안 한다고 뭐라고 궁시렁대고 막 쪼아댄다고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언젠가 하겠지. 협약 동안 1년 동안 했으면 그 사이에 하겠지. 뭐 특허 하고 싶고 연구소 하고 싶고 특허는 벤처 하고 싶고 그러면 하겠지.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첫 번째 대표이사 그리고 담당자랑 함께 일을 하실 때는 그 담당자가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이거는 뭐 사업계획 써보는 진행해보시는 아실 거예요. 이 재무 쪽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마케팅 관련 자료가 좀 나오는 게 좋아요. 물론 그런 조직조차 없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 놓고 그 사람하고 바꿔줘야 돼요. 어떤 회사 이런 회사도 있어요. 다 있지만 대표가 그러니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럼 땡큐지. 근데 그런 경우 대표님들이 보통 느리게 답을 줍니다. 너무 많아 하는 일이. 내가 다 한다 병이야. 나 아니면 안 돼 병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잘 선택해서 바쁘시니까 제가 바로 얘기해서 받을게요.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 될까요? 정중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선술이 그려졌어요. 예,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여기 있는 거 사실은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더 대단하게 해드린다기보다는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다. 자, 이 기업에게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려면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이걸 다 외우겠다고 덤비지 마십시오. 예, 아주 불필요한 짓입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 그 마스터키 5개 사업 그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업에게 이런 개념만 좀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상용화 과제라는 게 있고 연구개발 기간 과제가 있다. 근데 상용화는 회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를 보고 보통 지원해주고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은 기술개발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정말 국가와 사회에 파급효과가 있겠냐 이제 그런 걸 보통 본다. 그 정도 개념만 심어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주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외우지 않고요. 내가 외우지 않는다고 왜 못 외우사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못 찾는 것도 보통 이래요. 예, 예산하고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이제 이걸 넘어가면서 목차를 뭐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면 보시고 하나하나 내가 어떤 포인트로 이제 기업에게 지도할 때 이거를 얘기를 하는지 할게요.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요즘 보시는 자료는 제가 이제 기업 지도할 때 기업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직원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교육 좀 시켜드리려고 만들어 놨던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다 있는 거 짜집기 해서 만든 겁니다. 보니까 이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3조 1620, 아니, 10조 1000억 정도 되네요. 2019년도 예산이. 이게 R&D에 투자되는 건데, 사실은 R&D에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행하는 기업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긴 융자도 들어있고요. 연구개발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기관 운영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비용 등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 10조 1000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 과제를 정리하는 거죠. 모양이 보기 좋게는 정리해놨어요. 이거 저기 아마 그 통합공고 매년 12월이나 이럴 때 나오는 통합공고 보시면 똑같은 게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상반기 과제 이제 거의 다 끝나서 하반기에 별로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아니면 기술창업 투자한계에서 팁스로 가시든지 요거는 그 이제 투자 받은데 이건 뭐 그러니까 민간 투자든 엔젤 투자든 아니면 그 VC 투자든 하여튼 투자 받으면 클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투자 받으면 그 투자 연계로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계속 받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든지 7월 달에 이미 그 월요일이면 다 끝나죠. 과제 신청이 15일에는 그 구매조건부가 끝났어요. 지난 월요일 맞나요? 월요일 맞죠?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품 공정하고 뿌리기업 공정이 끝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럼 뭐 만났냐? 우리가 보통 지원하지 않는 이분이 뭐야 이거는 뭐 이름도 참 생소하네. 요즘 좀 바뀌었어 이게 그 구조가 약간 뭐냐면 기술 전문 아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D. 예. 아유 참 뭐라는지 이게 뭐야? 그 페이지 예. 예. 뭐 이런 게 있네. 9월까지 하는 게 있네요. 이것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인데 보자. 9월 달에 나오네요. 9월 달에. 근데 요거는 보통 단독과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제는 아니에요. 이 대제목 자체가 협력 R&D잖아요. 협력 R&D는 기업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4년, 산학연 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사는 기업을 말하는 거고 연은 저기 말하는 거 연구소 같은 거 저기 그 정부 출연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학은 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다 그렇게 그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과제들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향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수익의 영향가라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한테 별로 영향가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 출연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학교랑 같이 하게 되면 학교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별 용을 다 쓰죠. 예. 물론 이 과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한테 무조건 절반 이상, 최소한 60% 이상은 요 자금을 배당돼야 되고 개발 내용도 기업에게 할당이 돼야 기업의 주관기관이라고 인정부터 해줍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학교들이 그런 걸 싫어하죠. 나 학생 많이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저기 석사과정, 학사과정, 박사과정 많아. 나 걔들 넣어줄게. 인나 인건비 얼마. 그런 교수님들도 있다.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교수님들도 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 교수님만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교수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일을 좀 해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더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연구 기반 활용은 그냥 그 연구 기반 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역량 예고, 뭐 역량 재고,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사업. 야, 이름 잘 만들어놨네. 예. 뭐 스케일업 R&D 등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력 지원 사업은 이건 제가 지금 생소해요. 근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00만 원,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보니까 신진 연구 인력 채용이나 아니면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게 그 인건비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시불로 뭘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볼 건이긴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기업도 있긴 하겠네요. 자, 이렇고요. 여러분들 그 기업 제가 이제 아까 제일 먼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이사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고 이제 우리 또 위원님께서는 그 과제 매칭될 수 있는 과제가 뭔지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중요한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신청 자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다익선이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특허만 하거나 연구 설립만 도와주거나 그냥 인증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우리가 수익 모델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벤처나 융자 예. 이런 것만 하겠다. 그땐 다다익선이 맞아요. 근데 R&D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다익선이 되게 어렵습니다. 뭐 능력자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다익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소수정예. 한마디로 말하면 될 것 같은 기업만 하나든 두 개든 협약을 맺고 그 기업만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절대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요. 네,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이 좀 크진 않습니다만 성공 확률은 높아져요, 확실히. 그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판단할 때 여기 있는 이거는 모든 공고문에 다 나와 있죠. 신청 자격을 잘 숙지해 놓으셨다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무조건 다 됩니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다 신청 자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제외사항을 봐야 돼요. 제외사항 뭐가 있냐. 근데 제외사항도 보면은요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자 절대 안 되죠. 그리고 1000% 이상의 부채 비율. 근데 1000% 이하면 괜찮나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과제 당첨이라네. 과제 선정은 안 됩니다. 그거는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보통의 기업들은 200%, 300%입니다. 이 과제 신청하는 기업들. 400%만 넘어가도요, 그 선정되기 진짜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같은 조건에 같은 점수의 기업이라면 항상 백그라운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이 1%라도 높은 데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무조건 낮아야 된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난 국세지방세 다 완납했어. 그리고 부채 비율도 200% 미만은 안정적이야. 유동 비율도 100% 이상이야. 아주 안정적이야. 되잖아, 자격. 근데 안 됐어. 근데 이 기업이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과거에 기술연합부를 안 했네? 기술연합부를 안 한 사실이 있으면요. 그 기업 역시 신청 안 됩니다. 신청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하나 일일이 숙지를 다 하시지 않은 내용들일 거예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보통 공고문에 많이 자세히 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생각할 게 뭐냐면 과제 책임자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직원들 전부 다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혹시나 신용상의 문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제 책임자도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나 그러니까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과제 책임자 여기 있겠죠. 과제 책임자 나와 있죠. 이거 잘 안 읽어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경우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서류 내죠.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 3자 제공 동의서 제출하죠. 다 체크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 누가 과제 책임자 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죠. 대표님이 하실지, 연구소장이 할지, 마케팅 팀장이 할지 결정해 주시겠죠. 전무가 할지, 상무가 할지, 이사가 할지. 그럼 그분이 혹시 이런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없었는지 아니 없는지죠. 그렇습니다. 쓴 절차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아요. 공고가 나면은 접수를 받고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현장평가 진행을 하고 대안평가 끝나고 나면 선정 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서면평가 보통 하면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참고사항 들어주세요. 사업 공고가 나고요.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20일 이내에 보통 발표가 나요. 서면평가 결과가. 너무 실적인 기업수가 많으면 한 달도 이상 걸릴 때도 있긴 합니다만 발표가 나요. 그러면 뭐라고 발표가 나냐면요. 일단은 사업 공고, 그러니까 공고 이름으로 과제 번호가 다 뜨죠. S, 우리 중소기업 하면 S 블라블라블라 하고 뜨죠. 번호가. 이제 그 번호와 회사 이름이나 과제명도 안 들어가고 그냥 추천 대상 제외만 표시가 돼서 떠요. 엑셀 파일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아마 일정 공고 기간 지나면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개별 공고가 다 갑니다. 전자공지라 그래서 SM텍 들어가면은 전자공지 함을 열면은요, 나한테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추워요. 떨고 있어 지금. 여기 나 지금 떨고 있어. 팔짱 끼고 있어. 짤판 입고 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춥지. 자, 어쨌든 이제 전자공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추천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합격이라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추천 대상인데 뭐야 이거 좀 두고 보란 얘기인가? 보류란 얘기인가? 왜 합격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천 대상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최종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그리고 현장평가 없는 대안평가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 현장평가 하고 난 다음에 또 대안평가 추천 대상이랑 또 똑같이 나옵니다. 대안평가 끝나고 나면은 또 합격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추천 대상이라고 또 나옵니다. 얘기해 보면요, 선정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정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에 한다. 그리고 협약 자금 지원을 주관 전문기관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SM텍에서, 그러니까 기정원이죠.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최종 3차죠. 대안평가까지 끝난 기업에 대해서 추천 대상인 기업을 보통 1.1, 1.2배수로 뽑습니다. 딱 마치 뽑는다는 게 아니고 뽑아서 위원회한테 내려요. 평가 이제 최종 선정위원한테 그걸 올려요. 그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말 결정을 해요. 대부분은 대안평가까지 올라가면은 최종 최종 선정이 돼요. 마지막엔 선정됐다가 나와요. 추천이 아니고. 그래서 추천 대상이라고 그러면 좋은 거다. 그리고 추천 대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100% 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추천 대상 됐어요. 대면까지 끝났어. 근데 나중에 보류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나오냐면요. 자, 내가 말씀드렸죠.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1.2배수 정도 뽑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심의위원회에 올려요. 올려서 심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기업이 너무 커졌나? 내가 왜 대안평가에서 추천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하고 이의를 제기했어. 그러면 점수가 애매한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80점 이상이 높은 고득점 회사들은 그냥 통과해요. 근데 막 60점에서 70점 사이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기업들은 좀 위험해요. 그런 기업들은 뭐라고 보통 연락이 오냐면 보류라고 합니다. 보류. 보류라고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누군가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을 못하고 있네? 얘들이 만약에 이의 신청한 게 받아들여지면 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럼 떨어질 수도 있겠네? 하고 보류시켜 놓는 경우야. 근데 보통은 이게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 경우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와요. 그게 전자공지에 보면은 몇 점 점수가 나와요. 근데 그 점수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한 75점 이상은 돼야 돼. 그래야 좀 안정적이야. 60 몇 점 간당 좀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담당자나 대표이사한테 기대감을 심어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보니 70점 미만이야.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야 돼. 아, 우리가 노력했지만 추천 대상이긴 한데 점수가 좀 낮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 약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기회를 좀 죽여놔야 돼요. 왜냐면 됩니다. 됐어요. 최종 통과했어. 됐어. 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안 됐대. 이거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 진짜로.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죠? 예, 이 이제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생각하셔야 돼. 추천됐다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공고문을 반드시 전자공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제가 관리하는 기업들은 SMTech 아이디 부분을 제가 다 받아놔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봅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거기에 공고문에 추천이 안 됐다, 추천됐든 간에 안 됐든 간에 평가 결과문을 써줘요. 거기다가. 사업성은 어떻고, 질성은 어떻고, 따라서 어떻다, 종합평.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그거를 딱 캡처하든지 PDF 다운받아서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사업계획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아, 이런 걸 보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래서 점수를 못 받았구나. 이래서 점수가 잘 나왔구나.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로 다 나와요, 거기에. 단 한 줄, 두 줄의 글이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35분 지나갔어. 할 게 많은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기면 사업계획 작성하는 방식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는 검수라도 받잖아. 회사님한테. 근데 이건 어차피 검수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내가 직접 부닥쳐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해. 자, 근데 정부 R&D 지원 사업의 신청 준비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내가 그거를 저는 개념적으로 나눴습니다. 정형자료라는 걸 나눠놓고요. 또 밑에 보면 비정형자료라는 걸 나눠놔요. 내가 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정형자료라는 거는요. 이 기정원에서 제출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제출해야 돼요. 이 형태로. 반드시. 이 형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 심사에 떨어지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뭐 정형자료라는 건 제가 굳이 말을 안 할게요. 다 아신 내용이니까 공부 나와 있으니까. 비정형자료라는 게 있어요. 비정형자료는 뭐냐? 꼭 이렇게 내세요. 오늘 내 얼굴 안 나오게 달라는데 내 얼굴 또 나왔네. 글자 가리잖아. 이제 봐. 그죠? 응. 내가 내 얼굴 나오지 않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부탁했었는데 회장님 안 된다 그러셨나? 응. 자, 이렇게 살짝. 예. 보기도 안 좋은 얼굴 자꾸 연예인도 아닌데 자꾸 띄워놔. 그냥 얼굴 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화면 풀로 딱 글자 가리는 것이 보는 게 좋잖아. 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협회의 이 운영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비정형 자료는 건 뭐냐면요. 가공해서 낼 필요는 가공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이거를 갖추고 있거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야. 그건 보통 비정형 자료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별한 건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인데 회사에다가 이거를 전달을 할 때에 말로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그분은 1시간 되면 까먹어요. 기억 못해요. 저는 항상 그 미팅을 합니다. 담당자나 대표자 미팅하고 나면은 미팅 내용을 제가 기록합니다. 절대로 직원이나 그쪽 직원 담당시키지 않아요. 제가 기록하고 제가 그 내용을 그냥 공유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 당신들과 일을 하면서 라는 거를 표시내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정리해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보통 다음날, 다다음날 아니면 일주일 뒤 막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공유를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나는 공유부터 하고 보는 거야. 정리됐어. 그 미팅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보통 저는 컴퓨터에 스케줄러 있잖아요? 아니면 그 아웃룩이나 구글 캘린더가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메일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내요.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하고 담당 보는 앞에서 보내줘요, 그냥. 그러면 그걸 바로 받았다는 걸 인지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안 움직이는 미안해져. 난 못 봤어요, 못 받았어요, 언제, 막, 이딴 소리 못 해. 예.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그 프로텍션 하라는 얘기야. 막으라는 얘기야. 네. 어쨌든 기업은 법인이면 좋고요. 업종은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아, 할 수 있는 게. 특허 당연히 5개 이상 있으면 좋고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특허는 저기 벤처할 때나 아니면 융자받을 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 쓰면 만만에 콩떡. 특허라는 게 가짜 항목은 없어요. 근데 사업기획서를 평가하는 기술적 평가에는요, 특허가 있어야 점수가 더 나와요. 뭔 말인지 언더스탠? 예. 기술성 평가하는데 기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특허가 있어.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특허가 많아. 많이 주겠죠. 특허가 적어. 그럼 적게 주겠죠. 그쪽에 이 기업한테 얘기할 때도요. 특허 잘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대표님께서 그러면 기술성 담당자에게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의 기술성을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뭐가 있나요? 보여주세요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대부분 없어요. 진짜 별 실없는 소리를 다 해, 그러면. 우리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개발해놨잖아. 이게 증거지, 뭐야, 그러면. 맞아요, 증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서류로 증거할 거, 사학계획서에 그거를 어떻게 뭐 복사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관공서 제출하는 문서는 뭐가 대화를 한다? 서류가 대화를 한다. 서류가 대화를 해요. 증빙 서류. 서류가 대화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서류가 대화를 해. 이거 항상 머리 담아두고 있어야 돼, 그래도. 당연히, 근데 이런 분도 봤어. 우리 개발하고 짱 좋아요.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아, 잘하셨네. 대표님 역시 짱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 봤어. 내가 한번 동행할 때가 있거든. 가끔가다 이제 후배 위원님들은. 네, 그러지. 물어봐.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나에게 있다는 증명할 만한 자료가 뭐가 있으신가? 라고 물어봐. 그럼 대부분 없어요. 하다못해 연구노트라도 있어요? 그러면 없어.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물으면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 그냥 팔고 있잖아요. 개발해서 팔고 있죠. 개발해서 팔고 있는데 이게 대표님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직원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남의 거 카페에다 밝혀서 한 건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기 고유 기술인지 누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증명 방법이 없어요. 증명하실 방법은 오로지 서류가 말을 한다. 증빙 자료, 문서가 된 서류, 모든 관공서에 제출하는 문서. 사실 일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대화는 서류가 하는 거예요. 대화는 서류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표님들 좀 설득을 해야 돼. 당연히 기술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특허를 많이 만들면 된다. 당연한 말이죠. 예, 이거는 뭐 사실 뭐 입 말하면 많이 하면 입이 아파.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 최소한 연구전담부서라도 해놔야 됩니다. 연구전담부서는 가점 요소는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서에 이런 거야. 이런 거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연구전담 요원을 뽑았고 연구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1년 안에 이 연구전담 부서를 어떻게 하겠다? 기업 부설 연구소로 승격할 계획이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별걸 다 가르쳐준다 그죠? 예. 상대방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부채비율 30%면 당연히 유지시키는 게 좋고요. 유동비율 100% 이상으로 유지시키고요. 거꾸로 써놨다 이거. 부채비율 30% 미만 유동비율 100% 이하 가지고 이상인데 잘못 썼어요. 오타! 예. 오타 뭐 하기하면 저 옛날에 시험부터도 오타를 냈던 사람인데 예. 예. 유동비율 100% 이상입니다. 부채비율 30% 미만이고요. 다 아시죠? 예. 매출은 다다익선. 영업이익이 많네 적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3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 줄었어. 상관없습니다. 매출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매출은 다다익선. 그리고 항상
뭐 이거는 제가 대표님 말씀드린 건데 연말 정산 전에 결산 전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세요라고 메모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대표님들한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 그리고 연구소가 있거나 기업설 연구가 있으면, 연구담보소가 있으면 반드시 연구비에 대한 소득공제 받도록. 근데 이게 연구비의 소득공제 중요한데 연구 비용으로 쓴 비율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 현황표 쓸 때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른 부분에도 사실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노베이션을 받든 벤처를 받든 간에 그런데에도 연구비 지출 비율이 얼마나 높냐 이 회사가 그 중요하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연구개발에 집중하지 않는 회사는 상장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 대표이사가 과점 이상인 게 좋습니다. 절반 이상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지분을 신용등급은 당연히 6등급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국내외 인증자료 있으면 다 넣으세요. 그 가점 요소든 뭐든 간에 요 인증자료는 하여튼 어떤 기관에도 인증하는 인증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넣으세요. 굳이 가점 요소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서 이런 거 녹여 넣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의 퀄리티를, 품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ISO를 인증받고 어쩌고 이런 거 넣으면 돼, 사업계획서에. 근데, 그걸 어떻게 낼 것이냐를 조금 이제 도대체 어디 넣어야 돼? 모르겠어. 고민하시는 분도 있죠. 예.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든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점 요소 챙기시고요. 제가 한번 다 세보니까 27개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근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과제에 가점 요소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다 세본 건 아니고 많이 신청하는 과제, 구매 조건부나 여기 제품 운영 개선 과제 이쪽을 주로 보니까 27가량 되더라고요. 과제마다 틀려야 가점에서 나오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 틀릴까요? 보통 10에서 15 정도 가점 요소가 쭉 있어요. 리스트 보면은 공고문하고 파트 1에 보면 있습니다. 왜 틀릴까요? 과제마다 특색이 틀려요. 과제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점 요소 틀려. 예를 들어서 여성 창업 기업을 가점으로 주는 과제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간 과제도 있어. 어떤 때는 오늘이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가점 인정한 데도 있지만 어떤 때 빠져 있어. 어떤 때 일자리 인정을 받으면 주는 데 있지만 어떤 때 빠져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정확히 무슨 기준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제품 공정결산 과제는 금액이 작아요. 금액이 작고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점 요소도 까다롭지 않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구매 조건은 금액이 커. 까다로운 가점 요소가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내 느낌이에요. 느낌. 과학이 아닙니다. 느낌이에요. 사이언스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신청 준비사항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SMT 가입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거 번호 다 받아 놓으세요. 과학기술인 번호 받아 놓으세요. 돈 안 듭니다. 돈도 안 들 뿐더러 내가 국조율도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인 번호는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인 번호 받아 넣는 게 좋죠. SMT 가입할 때. 예. 그리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드시 연구 참여 인원은요 정직원이어야 돼요. 우리 직원인 경우에 외부 인력을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정직원, 우리 회사 직원, 4대 보면 알파는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참여연구원들이 학력, 전공, 급여 그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오하시는 분들이 있어. 야, 연구소 기준 자꾸 생각해. 이 직원은 뭐 공대나 자연계 아닌데 얘 인문계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전혀 관계 없어요. 연구개발 참여 인원은요 회사의 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공이 무관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건 고려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현장평가나 단연평가할 때 있잖아요. 연구전담위원회 과제 참여자들의 전공을 봐요. 학력이나 아니면 하는 일, 업무. 그래서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아니 대표님 보니까 이 직원은 고졸이고 경리과 직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떻게 참여하죠? 이 직원은 급여 인정하기 어렵겠는데요? 이 직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체하셔야 돼요. 하고 교체하는 게 실제 있어요. 선정을 해주겠는데 교체하셔야 돼요. 그래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꿔야 돼. 아니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4억 이상 받으면은 만 34세 미만의 청년 인력 고용해야 되죠. 네.
부분부터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있죠. 그런 인력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비율을 현물 비율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거. 고용도 늘리고. 직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100%까지 급여 인정해줍니다. 100%까지 줘요. 2년짜리 과제야. 2년 동안 그 직원 급여를 주는 거야, 현금으로. 그걸로. 얼마나 좋아. 좋죠? 네. 얼마나 좋아. 그게 내가 과제를 진행할 능력만 있으면요. 그 직원 급여를 나라에서 대주는 거야. 얼마를 대주는 거야? 제품종과제는, 그거는 이제 뭐 금액이 아니니까 그건 안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65%를 지원해주는 가정 생각할게요. 65%면 그 직원의 급여를 65% 대주는 거야, 나라가. 미니멈 25%. 얼마나 좋아요. 그걸 대시고 뽑는 거지. 2년 동안. 2년 동안 과제 끝나면 내보내면 되잖아. 예,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다 좋은 인재 발견할 수도 있죠. 예. 이런 제도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그리고 반드시 공고문 정독하십시오. 예, 질문을 해오시면 전 다 답을 해드립니다. 친절하게 모르는 거 빼고 아는 만큼 다 알려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 공고문 부분 뻔히 다 나와 있는 걸 자꾸 나한테 물어봐. 공고문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 이제 읽을 시간이 없대. 그럼 전화도 하지 마! 이제 그러고 끊어버리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 공고문 안에는요 웬만한 공고문 다 들어있어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자꾸 그 비밀보호 소유명세 작성 못하겠다고 증인되시는데 그거 작성 못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전문위원 어떻게 해. 비밀보호 소유명세서가 어렵지 않아요. 개념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비밀보호 소유명세는요 비목별 소유명세서 이제 공고문 이제 공고에서 나오는 그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작성률이 다 나와 있어.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다 나와 있어. 그거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되게 쉬워져. 작성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꾸 이거 있어요. 그 연구개발지원비하고 성과관리비하고 뭐 이런 것도 간접비용하고 이거 어떻게 얼마 써야 되는 거야? 지금도 밥 먹었어. 얼마 써야 돼요? 출장 갔다 왔어. 얼마 써야 되고 자꾸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회사의 기준이 없는지 물어봐요. 그 회사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 회사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는 점심 먹는데 주변에 싼 밥집이 많아. 5,000원을 먹어. 어느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서 밥값만 10,000원 들어가. 그럼 다르지 기준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보통 회사 안에 정관이나 내규가 있으면요. 정관이란다.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있으면은 점심값은 얼마, 출장은 얼마, 출장사 숙박료는 얼마,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는 안 되고 이코노미만 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준용해 주겠다. 야. 터무니없지 않으면 돼.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부산 출장 갔다 와요. 그러면 KTX 항공료이 한 12만 원까지 됩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12만 원 청구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거는 실비잖아, 실비. 근데 예를 들어서 가서 밥을 먹었어요. 부산 밥을 먹었는데 갔더니 여기에 한 명 혼자 갔어, 혼자 갔는데 여기에 밀면이 너무 맛있네? 혼자서 10그릇을 먹었어. 만원짜리 10만원치 먹었어. 그럴 수도 있죠. 돼지에 가면은. 근데 사람이 10명에서 한 사람이 먹었대. 인정해주나요? 안 해줘. 그럼 삭감, 무조건 삭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리적인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거대로 준용을 해준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과거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기준을 정해준 적도 있었어요. 밥값은 인당 얼마. 진짜로 있었어요. 회의비 인당 얼마. 근데 일반적으로 식사는 보통 10,000원 정도 안팎에서 결정이 되고 회의비는 보통 1인당 20,000원 정도 안팎 결정이 돼요. 회사에서도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비가 보통 1인당 30,000원이에요. 보통 100% 대주지 않아요. 회사가 100% 대주는 회사는 보통 없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저도 옛날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회사 다닐 때는 보통 그랬지만 부서장이나 이사들 카드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복지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비용을 털어서 사주는 거죠, 직원들한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문 자세히 읽어보시고 비목별 설명서 작성하는 기준 나와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간 거 모르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슈퍼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까. 정말 황당하게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걸 자꾸 물어보면은 내가 전화 씌워버릴 수도 있어 다음부터.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보통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사전 준비 사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팩트예요, 팩트. 나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펴봐야 될지를 본 거고, 여기는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기업이 어떤 아이템이 있으며, 어떤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럼 그와 관련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보통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 선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이 이런 거야. 그러면 팩트만 봤을 때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합니다. 보통 직원들하고 대표이사하고. 우리가 명색이 기업 R&D 지도사잖아요. 연구개발 지도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연구개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만 받게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한 개념의 도움이야. 물론 중요한 도움이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치가 되고 이 안에 어떤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싫어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내가 왜 과거 2년 동안, 2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중소기업 기술로드맨만 강의를 했냐? 필요하니까. 기업들이 모르는 부분도 나는 볼 필요가 있으니까 난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 들어오시더라고. 안 들으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돈 벌어야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 정말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해. 정말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은 공부를 해요. 본인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기업하고 할 얘기가 많아져요. 공부를 하면. 할 얘기가 많아지면요. 대표님한테 더 가까워져요. 내가 오죽하면 왜 멘티 기업에서 나보고 연구소장 해달라고 조청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팔찌에도 없는 연구소장을 하고 있겠어. 그거는 그 기업 대표하고 뭔가 이 업무 이외에 라포, 공통의 어떤 감정 형성이 됐기 때문이야. 물론 도와줘야 될 이유도 나도 있긴 하지만 그 기업은 나한테 정말 많이 받았어. 나한테 제품 운영 개선 받았죠. 구매 조건부 해외 수출 받았죠. 벤처 받았죠. 이노베이지 받았죠. 연구소 받았죠. 특허 5건 받았죠. 나도 그 덕분에 그 회사 돈 좀 많이 벌었지. 근데 어쨌든 그 회사는 많은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는 거야. 너무 바빠. 죽을 것 같아. 이제 빨리 저 그만두고 나오고 싶어요. 좀 날아다녀야지. 자, 어쨌든 간에 아이템을 선정하는 부분, 어떤 기술이 있고 무엇을 하든 기업인가를 먼저 내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특허를 보여있고 이런 기술은 왜 특허를 안 냈을까 상담도 해봐야 되고 개발 능력이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되고 경쟁력 요소는 또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돼. 종합학습 된 같죠? 연구개발하려면요 사학교 쓰려면 다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게 다 필요한 내용이야. 살펴보라고 미리 노트를 만들어놔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저는 차의 트렁크에 보면은 항상 조그만 박스가 있고요. 그 안에 내가 관리하는 멘티 기업들에 대한 서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리돼가지고. 필요하면 언제든 꺼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서 미팅을 할 때 그 자리가 필요해. 컴퓨터에도 있지만 보통은 종이 펼쳐놓고 하는 미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니터만 쳐다보고 하는 미팅은요. 이 신경이 자꾸 딴 데 분산돼. 종이를 펼쳐놓고 종이를 보거나 판서를 하면서 하는 게 집중이 가장 잘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있고 이런 아이템이 있으며 이거는 경쟁 요소가 있네. 이거 사학교에 쓰면 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부가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아요. 혹은 정책 방향은 아니지만 자율무에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이 안 하는 거예요. 선정을 했어. 뭐 해야 돼요? 선정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시장조사야. 시장조사. 시장을 알아야 돼. 시장조사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틀린 방법을 찾으니까. 우리가 그 위원님도 그러고 기업도 보통 알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막 구글에 뒤지고 막 데이터베이스 뒤지고 하면은 딱 무슨 시장 조사 보고서 몇 년도 판에서 딱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자료는 없어요 거의. 그게 하나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해외나 국내에서든 간에 전문 그 글로벌 리서치 펌 내놓는 시장 조사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고서 하나가 보통 저렴한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몇 년 지난 것들이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업이 살까요? 죽어도 안 사요. 예. 그만한 살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가 꼭 그걸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안 산다고요. 그런 시장조사자를 찾려고 하니까 없지. 당연히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어떻게 하면 시장조사 자료를 잘 찾는지를 자세히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다음번에. 간단해요. 방법은. 그런 시장조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좀
패러독스하고 오소독스하죠. 그렇죠? 좀 역설적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일인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 제목의 시장조사 자료가 착 줄이 나와요. 구글에 검색하면. 근데 탁 누르면 어디로 연결돼요? 그 리서치 펌으로 연결돼요. 리서치 펌으로 연결되면은 딱 누르면 $10,000, $5,000, $7,000로 가격이 나와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가끔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요.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시장조사 샘플을 보내줍니다.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숫자는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그냥 글자와 그림만 나와 있어요. 숫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택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필요해요, 이게? 현장평가하거나 이노비즈 평가 받을 때 시장조사 자료 해서 딱 표준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별로 쓸모가 없고, 원래 시장조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나중에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 그 시장과 그 제품 아이템과 관련된 협회나 기관을 먼저 찾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유사 혹은 필요 아이템이나 기술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시장조사 자료를, 숫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너무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지금 한시간 다 지났네. 나중에 별도로 해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시장, 국내시장 조사를 하시고요. 이제 주요 소비국은 어딘지, 이걸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가 잘 많이 써서 쓰는지, 경쟁사는 어딘지, 개발 현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앞전에 건 내부적인 일이죠. 기업의. 이 두 번째 시장 조사는 외부적인 부분이에요. 이것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내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를 찾아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도하라고요. 예. 내가 다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 제품 개발 내역을 만들어야죠. 이 내역 내가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앞에 아이템 선정하고요. 시장조사하고 나서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이제 입구 내용을 알면은요. 이 기술이나 제품 개발 내역을 직원이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발 목표나 개발 내역이나 개발 추진 절차, 시험평가 방법, 소요비용 편향 등등을 그냥 양식이 아닌 네가 편한 방법으로 정리해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여태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 편한 대로 정리합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서 양식을 딱 내놓잖아요. 그럼 이 직원은 그때 멘붕이 됩니다. 멘붕이 돼요. 그래서 못합니다. 정말로 못합니다. 그 내용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못한다니까? 농담 같으면 직접 그래 해보세요. 정말 멘붕됩니다. 그 다음에 컨셉 정리를 한번 해줘요. 이게 회장님이 잘 해주시는 거죠. 예. 컨셉 정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고 뭐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런 사업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몇 줄로. 그러면 그 회사도 자기도 물론 정리한다면 그 회사와 같이 공유를 해야겠죠. 이렇게 컨셉 정리 괜찮습니까?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사업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그 방향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부터 억울하신 분들은 와서 종이 받아보시면 돼요.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종이 받았으니까 다 보시면 되는데 한번 넘어갈 거야. 요거는 모험 예시 원투예요. 예. 모험 예시 원투하고 분량 예시 원투인데 같은 내용을 형태와 별로 좋지 않은 제목 형태로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예. 보면은 분량 예시를 보면 유연리 소비를 낮추고 삭제량을 높이며 확률을 줄이는 개선 개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뭘 얼마나 어떻게 그래서 무슨 결과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아시죠? 우리 회장님한테 교육받을 때 보통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차 중요합니다. 자, 목차 이렇게 있어요. 제가 목차가 왜 붙여놨냐면요. 이 목차를 가지고요. 그대로 아주 그냥 쉬운 엑셀이든 워드든 간에 옮겨 적으세요. 여기 똑같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회장님이 사업계획서 검수해 주시면 이 목차 플러스에서 추가 목차가 나와요. 그걸 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목차만 담당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담당 직원이 이렇게 봐요. 이런 목차를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 정리해서 넣으시면 돼요. 내용은 앞뒤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요. 편하게 넣으세요. 하고 줍니다. 그럼 정말 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되니까 정말 편하게 됐습니다.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용이
이미지나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관계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거나 순서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화살표나 관계형 다이어그램을 넣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거 생각하려면요, 이 사람이 매몰되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 편하게 서술형으로 자기가 막 씁니다. 편한 대로. 그렇게 쓰게 놔둬야 돼요. 목차만 주잖아요. 위에 이제 파트 1 목차는 필요 없어요. 파트 2 목차. 단순하죠? 여기에 사업성과 기술성이 들어가 있죠. 이 목차를 주고 우리가 추가 목차를 몇 가지 만들어주면은요, 정말 편안하게도 거기다 편하게 씁니다. 진짜로. 그냥 편하게 써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손이 아닌 그 직원의 손으로 사업계획 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목차만 그냥 이 사업계획 던져주고요. 자꾸 샘플 달라고 그러시는데 샘플 달라면 줍니다. 사업계획 샘플, 잘 되는 사업계획 샘플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업계획 샘플을 던져봐서 여태까지 어떤 후배님들도요, 잘합니다라고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사업계획 따라서 쓰라고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 써본 경험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제품에 딱 맞는 사업계획 쓰라면 모르지만은 내가 모든 업종의 사업계획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 샘플은요, SMT에 들어가 나와 있어요. SMT에 들어가면요, 모험 사업계획 샘플이 나와 있어요. 그거 봐서 줘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 사업계획서의 어떤 그 왜 내야 되는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엔 이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계획서에 왜 이 목표를 꼭 써야 돼? 라는 부분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이상해. 왜 꼭 이 목표를 써야 돼? 우리 기존에 사업계획서 회사 있는데 그거 쓰면 안 돼요? 왜 이 목표를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왜 꼭 이 형식으로 써야 돼요? 왜 이 형식을 꼭 써야 돼요? 당연히 궁금하지.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정리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꼭 이 목차에 이 형식으로 써야 된대. 그러면 멘붕이 와. 사람이 참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쓴 대로 맘대로 써요. 이제 목차만 기본 목차만 줄게. 여기다가 네가 서술하고 싶으면 맘대로 서술하면 돼. 두 줄, 세 줄 관계없어. 그냥 맘대로 편하게 써. 혹시 놔주잖아요? 그럼 정말 맘대로 편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해주고 여기다 이런 그림 넣었으면 좋겠어요. 해주면 그 사람이 합니다. 저항감이 없어요. 저항감이 그러면. 근데 진짜 샘플 딱 던져주고 있잖아요. 사업에서 딱 던져주고 있잖아요. 요거 보시고요. 여기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누굴 바보로 하나 그랬다가 나중에 멘붕이 되죠. 그래서 못 쓰겠다 그래. 사업에 쓰다가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단점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제가 진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보통 한 달이면 충분하죠. 시간이. 한 달이면 사업계획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많이 쓰라 한다면 전 일주일에 5개 정도 써요. 사업계획서를. 경험이 있고 술자한 사람은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의 시간이 길긴 하지만 안 써본 사람이 한 달의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업계획서 쓰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일도 해야 돼. 짧아요.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사업 신청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안 하더라도 요번에 그 사업계획서 양식이 거의 다 통일됐어요. 대부분 다 양식이 통일되고 다 비슷하겠어요. 예전에는 5천만 원짜리 가게는 과제는 5천만 원치만큼 썼고 5억짜리 가게는 5억 원치만큼 썼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도 똑같아. 내용이. 그래서 그냥 다운받아서 일단 그 형태대로 쓰게끔만 유도를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사업계획서 옮겨 쓸 수 있도록 하면 돼. 사업계획서 내용을 예쁘게 다듬고 안 다듬고 그건 나중이랴. 그냥 러프하게라도 막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써놔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업계획 작성 파트 1은 뭐 그냥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대부분의 내용도 알고 있어요. 자, 사업계획 작성 파트 2에서는 사업계획서 기술개요는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전가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내용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회장님도 얘기하고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 기술 제품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요점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장점의 특징 강조를 하고 여기 보면 딱 요거만 볼게요. 딱 요 네 줄만 볼게요. 기술 제품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요점 설명하고 구체적인 장점의 특징을 강조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각 자료를 살펴하고 장황하게 길게 작성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을 쓰란 얘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이런 부분도 첨부를 해라. 시각적인 부분을 이렇게 고려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네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거 장점이 뭐야? 요점이 뭐야? 개념을 써봐. 뭐 쓸까요? 씁니다. 그 두 번째, 구체적인 장점의 특징이 뭐야? 써봐. 뭐 쓸까요? 씁니다. 이거를 사업계획서에 옮겨 쓰려면 못 씁니다. 이상하죠? 그쵸? 어쨌든 간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이제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서예요. 기술 기여를 딱 네 줄로 끝냈어요. 그림 한 줄하고. 그죠? 이거 선정되는 과제입니다. 기술 기여만 보고 선정할까요? 과제를? 그렇지 않아요. 기술 기여는요, 이 과제를 이 사업계획서 인정하기 위한 그냥 도입 단계예요. 이 사업계획서 인정이란다. 이해하기 위한 도입 단계. 그러면 기술 개발 기여는 뭘 넣어야 될까요? 이 사업계획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기술이 뭐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장점과 특장점, 경쟁품의 단점을 풀어내려고 그래. 기술개발 기획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딱 읽고, 아, 이거 하려는 거야? 기술개발 기획, 빠져? 보니까 재순환 기능을 추가를 개선을 한다는 얘기네? 왜? 50% 이상 감소된대. 청결이 좋아져 소형 방지된다네? 고장 파손이 혁신도 줄었는데, 이런 거 그래서 재순환 기능을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 그 이상 뭘 더 이해를 하겠어. 팁은 읽어보세요. 네, 이건 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성, 필요성.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 기술 중요성, 경제산업적 중요성. 이거 말고도 경제산업적 중요성 이외에 환경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넣으면 돼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럼 환경적 중요성하고 추가해서 똑같은 목적 형태로 추가 넣으면 돼요. 제품 형태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해. 그럼 사회적 중요성하고 똑같은 형태의 제목줄을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내용 기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술에서 만들어서 파급효과는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있죠. 보통 이거 말고도 뭐 또 파급수 있어. 뭐 사회적 파급효과, 그리고 환경적 파급효과라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고 나서 쓴 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형태. 되게 단순했었죠. 개발의 필요성, 경제산업적 필요성, 환경보호적 필요성. 근데 여기 보면은 특징적인 거 있어요. 짧게 썼지만 이 보면은 자, 사학교수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숫자입니다. 맞아요. 수치. 숫자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 평가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저도 이제 평가 과정에 참여를 예전에 해봤지만, 평가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되지라는 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이거야. 점수 주고 싶어. 사업성은 좋은 것 같아. 필요성 보니까, 뭐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에 뭘 보고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부여하기가 쉬워집니다. 심리적으로 쉬워져요. 근거 자료가 있다라고 안도가 돼요. 근거가 있다. 내가 점수를 주는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풀어놓은 것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숫자, 그것도 인정된 숫자, 공공연하게 인정된 숫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업기술 보면은 전부 다 이 숫자들에 대해서 근거를 달아놨어요.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되는. 그죠? 그리고 또 뭐 또 있던데 보니까 잘 썼죠? 사업계획서. 제가 지도한 겁니다. 또 밑에 보니까 환경부의 환경통계 자료와 한국환경경제정책평가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평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료조사에 신중을 기했구나, 구체적으로 맞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맞구나.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 점수를 더 많이 줄 수 있겠지. 점수를 주는 항목이 크게는 사업성과 기술성으로 기업성, 사업성 나눠지고요. 그 기술성과 사업성 중에서도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단원에 대해서 점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를 고려하고 사업적으로 쓰면 돼요. 근데 요게 점수 주는 기준이 공개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평가 기준이 공개돼 있어요. 에센트 들어가면 다 그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공개돼 있어가지고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요, 요 항목은 배점이 얼마야, 이 항목은 배점이 얼마 나와 있어요.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 기술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기 뭐죠? 말을 까먹었어. 저기 상용화 과제가 있잖아요. 기술 개발 과제가 있고 상용화 과제가 있어요. 기술 개발 과제는 당연히 기술 개발 쪽이 점수가 높겠죠. 상용화 과제는 사업 선출 점수가 높겠죠. 달라요. Understand? 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찾아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청기누설 아니에요. 이거 다 자료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내가 늘 얘기해,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예. 공부를 하면 다 알아요. 시간 날 때 뭐해? 에센트 뒤져보고 그러는 거죠. 자료 뭐 있나 찾아보고 그러는 거지. 독자적 차별성 간단합니다. 그냥 핵심 요소는 뭐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 정리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참 이거는 그냥 기획을 가지고 있는 그냥 특허 들어가는 게 넘어갈게요. 빨리 휙 넘어갈게요. 특허 집어넣으면 돼요. 기술 내는 거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특허 없으면 여기 늘령이 없겠죠. 선행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 만들어놔야겠죠. 어려워하는 거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워하는 부분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여기 세부 내용, 개발 세부 내용을 그렇게 어려워해. 자, 설명을 드리게 잘 들어보세요.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품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의 과정이라는 거는요, 그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어요. 개발을 하는 건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어려워하시는데 개발의 알고리즘은 순서가 있다. 뭐냐? 첫 번째, 관련 자료 검색. 두 번째,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세 번째, 현황 분석 문제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 도출. 네 번째, 방향 도출했어요. 설계. 설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렇죠? 개발해야죠. 만들어야죠. 만들면 뭐예요? 시험해봐야죠. 시험은 뭐예요? 문제점 파악해서 뭐예요? 개선해야죠. 개선하면 뭐예요? 다시 적용. 그쵸? 그 다음에 적용했더니 잘 나왔어? 그럼 뭐예요? 시험평가. 이거는 세상에 무엇을 개발해도 똑같아요. 제 말 틀린가요? 이거는 세상에 무엇을 개발해도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목차는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죠. 물론 이제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워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쩔 때는 경험이 있는 분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항상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알고리즘은 항상 일정하다, 패턴이. 그걸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되지. 단지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 패턴과 그 알고리즘 하에서 어떤 세부 내용의 개발할 것이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그것도 기업이 못 쓰고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거 하나.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나에게도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반드시 찾아내요. 왜냐면 시험검사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시험검사 표준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바뀌었죠. 공고 날 때 공고문에 다 표시를 해주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야. 뭐냐면 불량률 저하, 뭐 생산성 증대 이런 것들은 공인시험 기준에서 시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체 평가로 써라. 라고 아예 공부를 했어. Understand? 네.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체 평가로 해라 하고 지금 나왔어요. 자체 평가로 하면 돼.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 무슨 성능시험 하는 경우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정지 성능시험이나 누유시험인데 이건 당연히 있어요. 평가 기준이 있어. 근데 이거 평가 기준 찾는 거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아. 뭐더라? 이 나라 표준인가? 한국 이 나라 표준인가? 내가 여기 써놓은 것 같은데, 어딨지? 네. 맞아. 스탠다드 지원 이 나라 표준 인증. 거기 가가지고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 표준은 다 나와요.
근데 이 표준을 가지고 어디서 과연 이거를 시험 인증해 주는지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요, 기계 쪽이면, 저기, 어디야. 저기, 한국기계시험연구원인가? 그쪽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KTL, 건설생활화학시험연구원에서 웬만하면 다 해요. 일단 쓰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찾으면 좋지. 근데 못 찾으면 쓰세요, 일단. 쓰시고, 요거는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만한 이유를 대면은 바꿀 수 있어요, 기관을. 그냥, 그, 콜라스라고 하는 그 인증 기준이 있어요. 콜라스가 뭐냐면요. KOLAS입니다. 뭐냐면은, 시험 평가에 관한,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자격 인증이 콜라스예요. 보통 우리가 그 연구 장비 시험할 때 그 시험 기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증해주고 그 측정 인증해준다 콜라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콜라스 인증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스 인증을 받은 기관이면 다 돼요. 그 인증을 받은 기관이 반드시 정부 출연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인 경우도 있고요. 민간 사설 시험 연구기관도 있어요. Understand?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험 연구기관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야. 너무나 많고 표준 너무나 많아. 심지어는 표준도 나중에 여기 표준 써놓습니다만 표준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어요. 단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 시험 인증 기관이나 시험 표준을 바꿀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시험 인증 기관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경우 있어. 시험 평가 표준이 있어. 이 나라 표준 인증에. 근데 다 뒤져봤는데 대한민국이 500개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표준 인증 기관 다 뒤져봤어. 시험 기관을. 근데 아무데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대. 장비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평가를 바꾸거나 시험 항목을 바꿀 수 있어요. Understand? 네.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협회 가르쳐주시면 못해요. 근데 전 개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몸살 걸리는 분도 계셔 가끔 보면은. 근데 몸살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은 어떻게 써요라고 말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을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군도 알겠어 그거를. 응? 그거 있잖아요. 타짜도 혼자서 골목 맞고 치면 안 맞는다고.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 세계 최고 수준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대략 그렇게 쓰면 돼요. 내가 목표라는 수준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높거나 같게 쓰면 돼요. 아니 조금 낮거나 같게. 그리고 그거에서 좀 유명한 회사 이름부터 써주면 돼. 그럼 그 회사가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도 몰라고 나라도 몰라요. 응? 우리 나라님도 몰라. 누가 알겠어. 단지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이 목표는 어쨌든 간에 최고 수준의 목표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다음.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위에 나왔던 개발 세부 내역에 관련된 그림. 이거 그림 들었는데 의미 없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뭐 NDSL, 그러니까 국가 지식 공유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여기 가면은 특허 자료, 연구개발 자료 등등등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옆에 나와 있는 이건 뭐냐면은, 그, 아이템 소녀나 어떤 그 개발 방향을 도출할 때, 이 고려하고 검토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의미 없는 자료를 넣은 게 아니에요. 예. 요거는 피시본 다이어그램, 즉 어골도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은 그 코스트 앤 이펙트, 코즈앤 이펙트 분석 방식이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원인부터 우선 그러니까 결과부터 그러니까 이펙트부터 파악을 해놓고 그 이펙트를 주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는 방식이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뭐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분석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는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 코즈 앤 이펙트 알고리즘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의미 없는 그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관련된 그림도 되니까 정말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을 제가 좀 덜어드린 거예요. 예, 요거는 여기 보니까 그 무슨 이제 정제 여가 방식에 대한 내용에서 그 관련된 그림 넣은 거예요. 보니까 윤활 여가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대. 예, 뭐 이렇게 그 관련된 그림.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개발 모식도니까 그냥 뭐 개념도에 보면 들어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그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도면이나 실제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도면도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계단형으로 쫙. 전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어떤 직원도 이걸 작성하면서 어려워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업성 부분, 야, 사업성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쭉 써놨어요. 이제 검은색으로 좀 돼 있죠, 요거.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는 이게 뭐냐면은, 사업성 부분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사업 계획서를 던지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하고 그냥 목차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얼마나 제출하면 될까요? 한 2주 시간 들 테니까, 작성해서 주세요. 그러면 2주 만에 올까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보통 이렇게 줘야 됩니다. 제가 이 검토하는 때가 제가 내일 하고 모레는 좀 바빠서 좀 어렵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꼭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4일 정도면 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4일 좀 오래 걸리는데 좀 시간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루 정도 더 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드릴게요. 주말 빼고 일주일 들 테니까 다음 주 어제까지 대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 주까지 진행 있으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작성합니다. 예. 한 달? 그럼 2달 돼요. 절대로 여유 있는 시간을 주지 마세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뭐 해야 돼요? 지금 혹시 뭐 다른 거 일정들 있으세요? 네. 다른 일정이 있으면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오늘 저희 혹시 저거 날인가요? 목요일 아니잖아요. 교육 6시 교육. 없다. 아니요, 오늘 아니잖아요. 없어요. 예. 네. 예. 구매 영서는 그냥 무조건 말해놓을 걸 일단 받아놓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무조건 받아놓으세요. 비목별 설명서에서 내가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간단해요. 예. 과제 참여를 할 때 보통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예시를 보여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참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지급 금액이 있고 실지급 금액 참여율 곱하기 참여율이 10%면 10% 나오죠.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하면은 그 사람이 과제 진행을 하는 동안에 받게 될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고민을 해. 실지급액이 이분이 연봉이 1억인데 그럼 이분은 몇 프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신지요? 지각생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예. 예. 실지급액이 1억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고민에 빠져서 물어보시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자, 받으시는 연봉이, 급여가 지금 정부가 여기다 현물로 넣어야 되는 금액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현물보다 많죠. 이 네 분의 연봉을 다 합하면 현물 금액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어떻게 써요, 그러면? 아니, 고민을 해요. 자, 역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현물로 줄 수 있는 게 1,000,000원입니다. 현물로 급여가 1,000,000원이에요. 그럼 4명이 참여합니다. 4명이 참여하는데, 그럼 4명이 각각 딱 이분하게 25%씩 나왔습니다. 볼게요. 1,000,000원. 그럼 한 사람 앞에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250만원이에요. 그럼 250만원 역산해 볼게요. 250만원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한 달에 받는 게. 거기다 역산 곱하기 참여율 10%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받는 12개월 동안 연봉이 나와요. 그냥 그 금액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실제 내가 받는 연봉을 적용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1,000만원이 내 사람의 연봉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1,000만원 어떻게 내 사람 연봉이 나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지급이라는 건 있잖아요. 실지급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월에 이 사람이 받는 실지급액이 얼마야를 넣으라는 것이지 이 사람의 연봉 나누기 12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 연봉 나누기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받는 연봉 나누기 11을 넣으라고 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과제로 받을 수 있는 연봉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거보다 높으면 돼요. 실제 연봉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예, 높으면 돼요. 낮지만 않으면 돼. 낮으면 뭐냐면은, 뭐야, 이게 현물은 크게 관계없는데,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현금 뭐냐, 회사가, 담당자한테 정보 직접 돈을 입금시켜줍니다. 그리고 문자 띵 와요. 띵 오면서, SM택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문자 실제로 와, 담당자한테 직접 가. 그러면, 연구개발자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연봉이 정부가 주는 연봉보다 처음부터 낮지만 않았으면 돼요. 근데 정부가 주는 연봉, 여기 현금금액이라고 이렇게 현금금액보다 높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 이제 거꾸로 얘기했다. 나도 헷갈렸겠네. 네. 아니죠. 당연히. 이 사람이 받는 게 정부가 주는 것보다 무조건 높으면 돼요. 높으면 되고 예, 낮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면 낮으면 더 낮게 설정을 해야 돼. 정부가 주는 연봉.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것만 지키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부에서 연봉 받을 거라고, 이게 연봉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현금으로 출자한 거를 받는단 말이죠. 연구발비로, 연건비로.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을 거라고 하다가 미리 3년 전에 예측을 하고 이 사람의 연봉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거를 기준점을 맞출 수가 있어? 맞출 수가 없지. 당연히 못 맞추지. 그러니까 그건 그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주는 돈보다 높으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역산만 알려드죠, 역산? 네. 자,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0만 원이야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누기 몇? 그럼 2분하기 한섭에 나오죠. 아니 미리 결정해도 돼.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 돼. 곱하기 12 곱하기 여기다가 10%니까는 곱하기 10% 이상은 해야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시집되면 나오죠. 그렇게 싸우면 돼. 그걸 엑셀 차트로 계산해놓고 하면은 바로 답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건비가 빠졌어요. 이게 또 고민에 빠져. 뭐가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장비 재료면 얼마 잡아야 되는 거야? 솔직히 기업이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개발하는데 연구장비 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 대부분의 기업은 생각 없어. 멘붕이야.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건 이제 인건 뺐어요. 그러면 뺐으면 그 다음에 뭘 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연구활동비하고 과제 추진비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연구장비 재료를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그걸 먼저 계산하려면 머리에 지납니다. 연구활동비하고 연구과제 추진비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간접비용하고. 이게 여기 보면은 직접 비용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직접비예요. 직접비. 직접비에서 아까 인건비 계산했죠? 현물비.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하고 연구과제 추진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활동비하고 연구과제 추진비는요, 쓸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쓸 수가 없어. 첫 번째 뭘 빼야 돼요? 사업계획상의 공고문이나 이제 그런 데 보면은요, 반드시 무엇은 계상을 해놔라 라고 나와요. 뭐예요 그게? 회계감사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다가 회계감사비 저걸 얘기하는 거죠. 그 나중에 요금이 끝나가려면은 그 회계감사 받잖아요. 그 비용 200만원. 그쵸? 그 다음에 간접비용에는 저것도 들어가 있죠. 공인인증서비라든가 무슨 임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잡으러 돼 있죠. 그런 걸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고 보통은 여기 보면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쓸 수 있는 한도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 특이한 거 있어요. 공인시험비 같은 경우는요, 과제의 규모나 내가 공인시험을 받는 가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합니다. 근데 100% 금액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공인시험 받는 항목이 5가지야. 근데 이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단순한 거야. 그럼 보통 500만원 정도 잡아요. 300에서 500. 근데 이건 보니까 높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 구매 조건 해외 수요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잡을 수도 있겠죠. 국내 여비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복사인쇄비나 위탁정산비가 아까 그런 회계감사비입니다. 200만원은 기본 잡아야 돼요. 기술정보 수집비, 공인시험비 잡아야 됩니다. 여기 300만원 잡았네요. 보니까 시험 항목이 별로 없어. 출장여비 잡죠. 국내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외여비 출장 수준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웬만한 과세 아니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 회의비, 양식 대비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 잡는다. 이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 정도 비용 잡는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공인시험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700만 원 됐죠. 만약에 공인시험비 1000만 원이면 얼마 되겠어요? 9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연구와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300만 원 잡아놓는다. 그러면 전체의 사업비에서 아까 현물 인건비, 현금 인건비 있으면 현금 인건비 빼겠죠. 빼고 연구활동비, 연구와 추진비 뺐어요. 뭐 남았어요? 간접비 남았어요. 간접비 빼면 돼요. 간접비도 금액이 다음에 간접비니까 간접비도 금액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간접비는 보통 얼마냐? 맥스 잡을 수 있는 게 200이 아니고 간접비는 맥스 잡을 수 있는 게 직접비에서 직접비의 5%인데 직접비의 무조건 5%가 아니고요. 직접비에서 빼야 되는 항목이 두 가지 있어요. 아, 이게 뭐더라? 내가 안 적어놨네? 내가 이거 항상 하다가 까먹었다. 직접비에서 이렇게 빼야 되는 항목이 두 가지 안 적어놨네. 아, 빼야 되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 갔지? 아, 여기다 안 적어놨, 마침 여기다 안 적어놨나 보네. 그러니까 직접비 5%예요. 거기서 뭘 빼냐? 첫 번째, 기업이 부담하는 현물비 빼야 돼. 현물도 직접비 포함이 돼 있잖아. 현물 빼야 돼. 그리고 뭘 빼냐? 외부 인건비 같은 거. 외부 연구, 자꾸 요즘에 영어가 기억이 안 나. 연구 협력하면 연구 비용 주는 거 있잖아. 그거 빼고. 그러니까 직접비에서 그런 부분은 빼고 5%예요. 일반 영리기업, 기업의 경우는 그래요. 5%야. 그러니까 5%까지 못 잡아. 근데 재밌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비를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5억짜리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금액이 다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나왔어. 거기 5%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야. 그럼 3천만 원 간접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일반적으로는 간접비도 금액이 한도를 줘요. 근데 우리가 이 금액의 한도가 얼마다라고 얘기해 놓지 않았어요. 얘들 설명문을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높게 못 잡아요? 간접비는 많이 안 잡는 게 좋아요. 왜 못 잡아요? 나중에 연구장비 재료비로 전용을 할 수가 없어. 간접비는. 직접비에서 연구과제 추진비하고 연구활동비는요, 거기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항목. 시험비도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부, 위탁정산비를 제외하고는 다 연구장비 재료비로 전용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비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간접비라는 게 원래 항목 자체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나온 산물이나 그거와 관련된 주변에 서포트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서포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줄게 하는 게 간접비인데 보통 지원해 주는 게 저거예요. 임치 비용이나 특허 비용이나 아니면 공인인증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시험평가 비용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 그게 보통 잡아봤자 300, 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비를 비용을 많이 안 잡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일단 간접비가 병이 커지면 삭감 하려고 든다. 너무 병이 크면. 그리고 직접비의 비용만 나중에 연구장비 재료비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간접비의 비용만 낼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은 날짜 아직 확정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시장지수 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 누구야? 눈이 나빠져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 별풍전당 뭐야? 아, 효자님이시구나. 내 사람 그래서. 네. 자, 이건 이만 끝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부디 다 잘 돼서 부자 되시고 기업도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일 하나 생각하시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파입니다.